안녕하십니까. 김경용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태양계의 생성과 지구의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자연현상에 관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쩌뜨기류라는 거예요. 쩌뜨기류가 뭔지, 그 다음에 엘니노 현상, 라니냐 현상, 그 다음에 신기루, 무지개, 해양류, 그 다음에 조류, 해류, 이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챕터를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인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크게 7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지질시대의 변화, 지질시대 연대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인류의 기원과 유형, 그 다음에 현생인류, 인류의 이동, 그 다음에 인류의 문화, 인류의 사상, 그리고 인류의 문화유산, 이렇게 크게 7가지 테마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원시 행성 조직입니다. 태양계입니다. 원시 행성 조직의 태양계입니다. 자료를 가져다가 보셔야 됩니다. 자료를 좀 갖다 딴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씻고 있는 지구 불덩어리입니다. 이 원시지구입니다. 원시지구. 이렇게 수증기가 공기나 비로 떨어지면서 한층 좀 식어서 오늘날 조금씩 무르마블이 됩니다. 그리고 45억 년쯤 전에 괴물체가 지구의 북반구를 때려가지고 지구의 중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달이 되어가지고 지구가 23.5도 기울어지고 오늘날 같은 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성을 스치고 얼음덩어리, 이게 마찬가지. 화성도 스치고, 근데 지구에는 그 물체가 우리한테 부딪혀가지고 달이 된 겁니다. 우리 지구의 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늘날 무르마블, 우주선에서 볼 때 이 푸른 대리석, 이 지구의 현상입니다. Beauty itself,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지질 연대표입니다. 맨 밑에 보면 시생대, 아케오조 시생대라는 것은 선 캄브리아입니다. 25억 년 전입니다. 25억 년 이전, 27억 년에서 25억 년, 그리고 한 5억 7천만 년까지 원생대까지 내려갑니다. 이때 원생대에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출현합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에는 캄브리아 산요충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오르도비스계는 어류가 출현합니다. 실루리아계에는 육상식물이나 빙하기가 돌아옵니다. 대봉기에 양석이나 곤충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석탄기에, 그리고 페름기, 이 사이에 파충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드라이아스기에 포유류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2억 4,500만 년. 그리고 주라기에 공룡, 시조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백악기에 공룡이 멸종합니다. 그리고 산맥들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신생대 제3기, 제4기. 이제 포유류가 문화를 합니다. 팔레오세. 그 다음에 산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마이오세. 그리고 원시류가 한 500만 년 전에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스토세, 최근 빙하기입니다. 그리고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거는 만천년 전입니다. 이렇게 하고 신생대까지, 우리가 신생대 제4기 홀로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카피를 떴는데 이 파란 게 너무 안 나옵니다. 그 혹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 도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빙하기를 잠재우는 CO2 배출 화산.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옛날에 시생대에 서호주의 테티스 호수에 있는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의 흔적입니다.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생명체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색이나 청록색 세균과 같은 미세 아주 조그마한 유기체가 여기 광합성으로 해갖고 만들어진 겁니다. 광합성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많이 나옵니다. 생명체 화석, 옐로스톤에 가면 생명체 화석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지구의 5호 생물입니다. 에디아카라기 5호 생물. 그 다음에 5억 8천만 년 전에 이게 집신벌레 유행입니다. 에디아카라는 피어가 이 집신벌레입니다. 앞에 뭐 요게 이런 집신벌레입니다. 그다음에 바다 어룡의 조상 헬리코프리온 바비시안 바다 어룡의 조상도 나타났습니다.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판게아. 대륙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지구에 다 붙어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 그 다음에 안타르티카, 남극, 그 다음에 오스트랄리아, 이 다 붙어 있다가 밑에 지판이 갈라지면서 이 지구 땅덩어리도 지판의 흔들림에 따라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상류축. 그 다음에 이게 밀림, 대봉기, 밀림. 그러다가 3억 7,500만 년 전에 수족과 같은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가 4발 달린 동물이 전신입니다. 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림 라이크 핀자는 수족 같은 지느러미입니다. 그리고 테트라포드는 4발 달린 물고기의 프레디세서, 원족 전신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공룡들이 드시게 됩니다. 쥐라기, 영화에 많이 보셨습니다. 인류의 기원입니다. 우주 생명체라는 기원은 고대 그리스 학자, 근세 과학자, 현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고대 그리스 학자들 중에서는 엠페도클러스가 물, 불, 공기, 흙, 4원소의 결합을 해서 생명이 생겨난다. 아낙사고라스는 물고기 조상에서 인간이 유래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500종의 동물을 갖다가 8분으로 분류한 동물지에서 생명체는 무생물에서 식물에서 동물로 그리고 다시 인간으로 진화한다는 사다리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근세과학자 중에는 린네, 스웨덴의 박물학자입니다. 18,000종 식물을 두단하우 맹명법으로 분류해서 현대학적, 해부학적 유사성으로 인해서 유인원이 인간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린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라마르크가 나타나서 프랑스 동물학자 용불용설, 쓰면은 발달하고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용불용설을 제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유명한 찰스 다윈입니다. 1859년 종이기관 On the Origin of Species에서 인간은 유인에서 진화했다는 진화론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Light will be thrown on the origin of man and his history 이랬습니다. 빛이 인간과 그의 역사의 태초에 빛이 던져졌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빅뱅이 일어나고 돌연변이하고 같은 겁니다. 대변화, 대변이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마치 유발 하라리가 뭡니까? 인지혁명. 지금부터 3만 년 내지 7만 년 전에 인간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인지혁명이 일어났다. Cognitive Revolution.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바뀌었다. 제일 처음에는 소규모로 움직이다가 가족 단위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부터는 100명 이상의 단위로 움직이게 된 것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 인지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발 하라리가 처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시공산 사회에서부터 농경사회로 넘어오는 그 단계에 인지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오늘날처럼 발달할 수 있었다. 그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핵심은 생존 경쟁입니다. Struggle for existence. 그 다음에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 적자 생존, 생존경이 두 개가 찰스 다윈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 멘델이 나와서 유전의 법칙, 우성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분배의 법칙, 이걸 현지 분리 법칙, 이런 분리 유전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드 브리스는 네덜란드 학자가 나타나서 돌렘 베니스를 제창했습니다. 현대 유전학자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리차드 도긴스입니다. 영국 진화생물학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대체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래서 서로가 싸우지 않으면은 직성이 풀리지 않는 족속이다. 꼭 경쟁을 해가 이겨야 된다. 이 이기적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 그 뭡니까 그 생물학계 그 강의를 많이 하는 최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도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미국 진화생물학자입니다. 이거는 반석평형론, 지금까지 계통 전진 이론에 반하는 반석평형론을 지은 유전자는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종을 유지하다가 특정 시기에 종 분화가 집중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뭡니까 돌연 변이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B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미 생물 진화학자입니다. 포괄적 합동 이론을 제기합니다. 이건 다윈 이후 가장 위대한 진화학자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왜 이타적이냐, 자기를 내던지고 왜 남을 도우려고 하느냐. 이 테레사 수녀, 이걸 RB가 C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C라는 건 뭐냐, 이타적 행동 행위자가 감수하는 적합도상 손실보다도 이타적 행동 수혜자가 얻는 적합도상 이득 곱하기 유전적 근연도, 행위자 및 수혜자가 이타적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개체군의 평균보다 더 공유할 확률, genetic relativism입니다. 이게 합한 게 더 크더라. 그래서 수녀, 이 해밀턴이가 제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도 재미있어서 이걸 하나 제시를 해봤습니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화에 관한 사전은 라마르 각각 용불용설 이걸 이야기를 했고, 다윈 정의견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 유행입니다. 맨 처음에 나타난 게 유인원입니다. Great Apes. 긴 꼬리 원숭이,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등 약 4천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생존합니다. 그 다음에 원생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약 500만 년 전 직립보행, 석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피데칸트로푸스 일렉투스, 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이렉투스는 서다 이렉투스입니다. 100만 년, 200만 년 전에 도구를 제작하고 자연을 지배했습니다. 이게 원생입니다. 그러다 고생인류, 고생인류는 호모 일렉투스, 도구 및 불을 사용합니다. 이 국경인, 하이덴베르긴 있습니다만, 국경인 오늘날 저기는 조작한 거다. 그래서 원래 중국도 이 국경인이 그 뭡니까 근거 자료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국경인은 저기 들어가 있다. 호모 사피엔스는 종교, 미술 활동, 이 네안데르탈인이 호모 사피엔스예요. 근데 진화 도중에 우리 말한 원생인류, 고생인류 저리 사라지고 호모 사피엔스 종만 찬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현생인류,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게 크레오마뇽입니다. 그리말리, 장신구 사인 동굴백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피데칸트로푸스 일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화석 인류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만 년 전 홍적세의 농경이 시작됩니다. 만년 내지 11,000년 전입니다. 농경이 홍적세에 시작이 됩니다. 모든 생명체의 출현에 관한 이론은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습니다. 진화론, 자연 법칙 구조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진화론이다. 창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면 그걸로 끝. 천체의 변화,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붕괴하고 있다. 어느 때가 시기가 가면은 하나님이 심판에 의해서 없어질 거다. 암석 형태 시대에 따라 다르다. 모든 시대에 걸쳐 유사하다. 생명체 출현, 무생명체에서 진화했다. 생명은 생명체에서만 발생한다. 생명체 분류는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생물의 종류. 왜 불연속적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기 때문에 창조한 게 끝나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물의 종류. 새로운 종이 출현한다. 새로운 종은 출현하지 않는다. 돌연변이 유익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해로운 방향으로 전개된다. 자연의 선택은 새로운 종 진화 과정이다. 유해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거다. 자연의 선택은. 지구 연대 극히 오래된 거다. 아마 젊을 것이다. 이 지구 연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화석 기록은 존재한다. 일정한 간격이 있다. 인간의 출현 원인에서 중간 형태를 거쳐 진화했다. 갑자기 출현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특성, 동물보다 우수하다. 본질적으로 동물과 다르다. 왜냐? 하나님께서 동물이나 식물들을 지배하도록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운명의 기원, 천천히 점진적으로 시작됐다. 인간과 함께 시작됐다. 이게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입니다. 인간, 화석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에 보면 200만 년 전부터 180만 년, 100쫙 올라가면 오늘날까지, 현재까지 호모 엘가스터, 그 다음에 호모, 그 다음에 마리탈리투스, 여기 호모 이렉투스, 호모 로데시안, 호모 네안데르탈린, 그러다가 호모 사피엔스. 오늘날은 호모 사피엔스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멸종했다. 자, 보면 원인, 제일 끝에 침팬지, 그 다음에 올라간다. 계통들이 나눠진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르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나 옆에 호모 하빌리우스, 호모 엘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네안데르탈 이렇게 하고 이 인간의 족수가 올라가고 이쪽은 동물의 계통 이렇게 나눠졌다. 인간의 계통이. 그리고 인간의 뇌, 인간의 진화 과정에 있어서의 뇌의 크기 보면 몇백만 년 전에, 400만 년 전 이전 올라가 보면 제체가 500cc도 안 됐다. 그러다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나 이거 한 600 정도 됐다가 그 다음에 호모 하빌리우스 한 700, 그러다가 호모 엘렉투스 1000 가까이 됐다가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린 그러다가 오늘날은 1500cc, 그러다 호모 사피엔스는 1500cc 거의 넘어간다. 이게 지금 호모 사피엔스 넘어간다. 이렇게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뇌의 크기를 지금 이렇게 학자들이 분류를 해놨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사육하고 하는 역사, 인류 역사에 보면 약 만년 전 있습니다. 노란 거는 오늘날에도 농사의 집산지가 되는 거. 빨간 거는 옛날에 농사를 짓는 중심지. 그 빨간 것과 노란 것이 겹치는 지역은 황하 지역.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저기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거 있습니다만 그 위에 보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가 침공한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오늘날 농사의 집산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오늘날과 옛날이나 같고 농사를 짓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학자들이 이렇게 전부 다 분류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를 했다. 예스냐 노냐 이 각국의 견해입니다. 보면 10%에서 100%까지 예스 답입니다. 아이슬란드 80% 넘습니다. 덴마크 80% 넘습니다. 스웨덴 80%, 재팬 일본도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 노르웨이, 벨기에, 스페인,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헝가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핀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이게 쫙 보면 미국 40% 조금 넘습니다. 이 미국 학자가 만드는 표입니다. 미국은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했다는 것에서 50%가 안 됩니다. 그럼 왜냐? 창조론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자, 2000년 10월 우주에서 본 지구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고 밝은색 부분은 밤에도 전기를 켜고 있다는 겁니다. 저 일본하고 한반도를 보십시오. 북한은 까맣습니다. 반쪽 남한만 빛이 쫙 나와 있는 겁니다. 전기를 쓰기 때문에. 유럽 다 켜져 있고 미국도 동부는 많이 켜져 있습니다. 서부는 극히 해안가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진화합니다. 루시라는 놈이 있어요. 루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루시는 키가 3피트밖에 안 되는 찐빤치의 종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인 이거는 아래턱이 좁 아래턱뼈가 거의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거의 인간하고 같은 걸로 인정되는 그런 인간이 하이델베르크입니다. 그 다음에 네브라스카 인간 과학적으로 하나의 이빨에서부터 만들어졌는데 뒤에는 이 이빨이 멸종된 돼지의 이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브라스카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필트 다운 맨 하는 겁니다. 아래턱뼈가 현대의 에이프 원숭이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북경인 이건 50만 년 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모든 증거 자료가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이 북경인은 오늘날 인류 조상으로 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도 북경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요즘.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 인간 1958년도 국제동물학회에서 케이브하라는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유명한 이 네안데르탈인 해골은 프랑스에서 발견된 이 해골은 거의 50년 전에 발견된 이 해골은 아스리티스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을 앓고 있었던 옛날 인간의 뭡니까 이 해골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냈습니다. 그 다음에 뉴기니아 인간 197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종은 오스트랄리아 북부 지역에서 발견된 종입니다. 그다음 크로마뇽 인간 가장 초기에 그리고 화석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이 크로마뇽 인간은 적어도 육체나 뇌의 용량이 현대인의 인간과 가장 유사한 인간이 크로마뇽입니다.
그리고 모던맨, 현대인은 이 천재는 우리가 원숭이에서부터 태어났다고 생각할까? Professing themselves to be wise, they became fools. 만약에 그들 자신이 현명하다고 실토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 로마서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2절.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 인간이 그 원숭이에서부터 변해서 된 거라고 생각할까?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 로마서를 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루시 이야기했어요. 찐반지하고 거의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루시 해골이 저 뭡니까? 미국 클리브랜드의 자연사학 박물관에서 재구축되었습니다. 재만들어진 루시의 해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숭이가 찐팬지가 아니라 인간일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유인원에서부터 호모 하빌리우스, 호모 엘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진화되는 과정입니다. 인간과 이탈 유전의 비교입니다. 기본하는 게 긴팔 원숭이, 인간, 침판지, 고릴라, 오랑우탄. 영리하기는 오랑우탄이 제일 인간하고 많이 유사하답니다. 뇌가. 이 긴팔 원숭이 기본입니다. 긴팔 원숭이, 고릴라, 침판지, 오랑우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인간이 진화합니다. 옛날 4천만 년 전부터 쫙 하고 3만 5천 년 전에 현대인으로 호모 사피엔스로 오는 겁니다. 사용하는 도구 하나씩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다가 그 다음에 자연에서 나는 그 막대기 하나 들고 있다가 돌칼 들고 있다가 화살촉 있는 거 하나 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빗자루 같은 거 하나 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기계, 그다음에 요즘 컴퓨터로 이게 인간이 도구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고생인류. 호모 하빌리우스. 사람 같습니까? 네안데르탈린. 여성들이 좋아하게 생겼죠. 근데 보면은 이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다른 게 이건 뭐 얘도 좋지만은 팔이 이게 딴 거 그게 무슨 팔을 덜 쓰게 돼서 그런가요? 그래. 여기 나무에서 내려오면서 팔이 길 필요가 없어진 건가? 진리 보행을 하면서 바뀐 거지 인간은. 만약에 팔이 발달하기 좀 많이 썼으면 원숭이처럼 이렇게 붙잡으면 그렇게 무슨 날라다니고 나무를 타고 다니고 그래 했겠지. 타잔처럼. 그 다음에 현생인류가 옵니다. 고릴라나 침팬지와 달리 고생인류 원인의 출현은 500 내지 700만 년 전
홍적세 후기이지만 현생 인류는 약 20만 년 전인 구석기 중기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구석기 후기에 이르러 언어, 음악, 여러가지 문화적 요소를 갖춘 형태학적으로 현생 인류에 가까운 인간이 출현했다. 이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언어. 그 다음에 같이 동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음악이라는 게 있었다. 이들은 약 7만 년 전부터 5대양 6대지로 퍼졌으며 초기 원인을 대체했다. 4만 년 전엔 유라시아와 오시아니아로 약 1만 5천 년 전엔 아메리카로 이동했다. 1990년 이래 미토콘드리아 DNA, 이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게 X염색체인데 이거는 여성에게만 유전이 됩니다. 여자는 XX, 남자는 XY입니다. 유전자가 이 남자에 있는 X하고 여자에 있는 XX 중에 하나는 같아요. 그렇지만 이 미토콘드리아 그 DNA X는 이 X하고 다릅니다. 여자의 XX 할 때 하나의 X는 남자하고 같은데 이 X 미토콘드리아 DNA는 여자에게만 유전하는 겁니다. 오늘 학자들이 그렇게 구분해놨어요. XX 해가. 그래갖고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 분석과 탄소 연대 측정 등으로 고고 유전학적 연구 성과로 인해서 현재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 하는 아프리카 기원설이 다지역 기원설 멀티 리저널 하이포시시스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 대세는 아프리카 기원설이 통설이다. 왜 그러냐? 홍적세 말기 약 7만 년 내지 7만 5천 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토바라는 지역이 있어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 화산과 지진이 대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대기층에 1000km까지가 대기층인데 그게 10km까지가 대류권이라고 했어요. 대류권. 대류권은 대류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류작용을 하는 뜨뜻한 공기, 찬 공기가 퍼지는 범위 내에서만 이게 나쁜 공기든 오염된 공기든 흘러갑니다. 그리고 10km에서 50km 사이가 성층권인데 성층권은 대류작용을 안 합니다. 무엇이 들어가면 확 퍼져버립니다. 전 지구로. 그러니까 토바 대재앙 화산과 지진인데 화산재가 10km를 넘어 올라가서 지구를 꽁꽁 둘러쌌어요. 그래 지구의 온도가 마이너스 20도, 영하 20도. 그럼 그때 당시에 지구상에 생존했던 인구가 거의 90%가 전멸했어요. 10%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인구가 약 1000쌍 내지 10,000쌍만 잔존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현존 인류의 DNA 분석 결과 인종에 관계없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방인종이든 관계없이 DNA 93%가 같은 조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명됩니다. 그리고 7%만 환경적인 요인, 딴 요인이 있고 93%는 똑같더라. 그러니까 이 지구는 같은 조상에서부터 유래한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현재 인류는 약 80억입니다. 유엔 가입국 227개, 인구 밀도 이건 뭐 1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 북경, 보고타, 부에노스아이레스, 카이로, 델리, 다카, 강조, 이스탄불, 자카르타, 카라치, 서울, 파리, 도쿄 이 10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사용 언어 만다린어 이게 1000만 명 이상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 스페인어, 영어, 아랍어, 힌두어, 벵갈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일어, 독일어, 자바어, 펀자브, 베트남어, 불어, 터키어, 한국어, 이태리어, 인도네시아어 이게 사용하는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시킨교, 유대교, 바하이 현재까지 약 900억에서 1천억 명의 인류가 사망했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삶의 형태는 어떻게 했냐? 인간이 지구상 생존 조건이 먹고 입고 덮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생존의 본능은 먹고 입고 자는 겁니다. 해결하는 겁니다. 자연과 싸우면서 자신의 힘으로 수렵으로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인간이 많아지면서 발품을 파는 지역이 확대되고 협동과 경쟁 격화,
양육강식의 법칙, 탄력의 법칙, 이 동해보복 또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원시공산사회는 자타공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혁명 이후에 자타공멸을 피하고자 새로운 인지혁명으로 협력과 공생의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인간은 인지가 발달하고 경험이 축적되고 도구와 부를 사용합니다. 그게 정착관계에 옵니다. 이 농경사회입니다. Agricultural Age입니다. 근데 농경사회가 되니까 부와 권력, 지배와 복종, 민족과 국가, 전쟁과 평화 등 새로운 갈등과 투쟁, 분열과 화해의 시대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농경사회. 왜냐하면 계급이 분화되고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산업사회로 옵니다. 지식과 정보 등이 컴퓨터에 의해 유통되는 새로운 정보통신사회. 네? 텔레커뮤니케이션 에이지입니다. IT. 인포메이션. 네. 인터넷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는 초자본주의 사회가 왔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뉴 아이디어가 네? 지배하는 시대에 지금 돌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슈퍼 캐피탈리스틱 에이지, 네? 초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력,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무장한 강대국들이 각축을 벌리다가 국제사회는 초강대국 간 경쟁과 협력이 새로운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미소 경쟁에서 미중 경쟁의 시대로 지금 바뀌어서 오게 된 겁니다. 이 시대. 이게 대량살상 무기, 원자 무기 이걸 갖게 되는 바람에 이제 초강대국 간의 경쟁이나 투쟁은 자칫 잘못하면 인류의 공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그 다음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의식주의 방법에 의해서 인간이 살면 어떻게 됐냐. 원시공산사회 약 400만 년 전에서 28,000년 전까지, 농경사회 8,000년 전에서부터 17세기까지, 산업사회 18세기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 정보통신사회 20세기 후반까지 왔다. 그러다 지금 초자본주의 시대로 갔다. 현재 초자본주의 시대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형성되지 않았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생활 방식이 가족 단위였다. 제일 처음에 원시공산사회는 설세살이다. 수상가옥, 음식, 피틀집이 있었다. 대가족, 농경사회는 시족, 부족, 정책생활을 했다. 산업사회, 핵가족, 도농분리했다. 그러다가 정보통신사회, 개인중심 핵가족 사회로 바뀌었다. 생활 수도는 수렵으로 채취해서 농사, 1차 상품, 공산품, 서비스 상품, 사회구조, 단순한 동질적인 사회였다. 그러다가 동질적인 계급 사회였다. 그러다가 산업사회가 먼저 복잡 다기화된 동질사회였다. 그러다가 정보통신사회 등 이질적인 사회로 바뀌었다. 생산 요소도 일회성이었고 소모성이었다. 땅은. 그런데 땅과 노동, 일회성과 소모성이 합해서 땅, 노동, 이 농경사회였다. 그러다가 산업사회가 먼저 땅, 토지, 노동, 원자재, 자본, 이게 생산 요소다. 그러다 오늘날은 지식, 정보, 용역, 컴퓨터 등 여러 번 쓸 수 있는 내구성의 생산 요소로 바뀌었다. 부의 근원은 토지, 건물, 도구다. 가시적 동부동산이다. 다양한 동부동산이다. 지식 정보다. 노동계층, 가족층은 프롤레타리아트 계층이 이동했다. 그러다가 이거는 사고하는 인간, 코그니테리아트, 사고하는 인간이 노동계층이 된 정치형태 원시공산사회, 모계사회였다. 전제정치사회, 부계사회였다. 대의민주정에서 참여민주정.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초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계파가 계파 간에 치열한 투쟁의 시대로 바뀌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리고 이게는 질서라는 것이 유지되는, 법과 질서를 유지되는 그런 사회에서부터 이제는 법과 질서를 파괴하거나 새로 만드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갈 거다.
현생일 인류 이동. 20만 년 전 태동한 현생의 인류는 7만 년 전에 본격적 이동을 시작했다. 인류의 탄생지가 아프리카였다. 아프리카에서부터 오대양 육대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다. 이동 경로는 인류의 5차례 대이동이 있었다. 이거 보면 엑셀 티머먼이라는 미국 하와이대 해양학과 교수팀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분석해서 세계 3대 학술지 네이처에 제시한 새로운 학설에 의하면 10만 년 전 아라비아 반도 정착된 사막이 줄고 수온이 올라서 식물이 번성했다. 그래서 유라시아로 갈 땐 빙하가 끝났으며 유럽 간 일부는 아프리카로 유턴했다고 또 주장했다. 특히 이 논문은 인류가 최초로 유럽에 정착한 시점을 기존 6만 년 전에서 8만 년 내지 9만 년 전으로 수정한 데다가 인류의 확산 경로에 대한 기존 학설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류가 단일 방향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로 이동했다는 가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일부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되돌아왔다는 학설을 제기했다. 그래서 인류 이동은 1차는 12만 5천 년 전에 아프리카에 내에서 이동했다. 그런데 7만 년 전에는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반도로 이동했다. 그러다 3차는 8, 9만 년 전 남유럽, 인도, 남중국 해방으로 이동했다. 그러다 8만 년 전에는 서유럽, 동남아로 진출해서 일부 다시 아프리카로 회귀했다. 그러다 6만 년 전에는 호주, 북동아시아로 진출했다. 식물 생태계 활성화로 인해서 그렇게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1만 년 내지 4만 년 전에는 남북 아메리카로 진출해서 빙하기 베링 해협을 걸어서 이동했다. 이것이 인류 이동이 5차 동안 있었다. 그래서 여기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해서 인류가 이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동. 인류가 이동하는 게 경력 도표를 다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부터 7만 년 전에 6만 5천 년 전에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3월 중국 대륙으로, 그 다음에 베링해를 지나서 남북 아메리카, 그 다음에 유럽 이렇게 확실하게 이동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가 옛날부터 이용했던 길이 있어요. 이걸 고대 사막의 길, 초원의 길, 바다길, 실크로드를 독일 지리학자 리토펜이 저서 차이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산산맥, 저 위에 천산산맥이 있어요. 천산산맥에 서역 제국이 있어요. 천산산맥. 그 다음 사마르칸트. 여기가 인류의 대륙에서 살던 인군들이 천산산맥에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저때 저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러다가 초원의 길을 따라서, 지금 녹색의 초원의 길을 따라서 이동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대륙의 길로도 이동해. 이게 실크로드다. 실크로드, 빨간 게. 그러다 요 밑에 녹색이 바닷길이다.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초원길. 역사상 가장 먼저 사용된 길이다. 기원전 9세기부터 2세기까지 흑해의 동북부에서 몽골에 이르는 북위 50도를 가로지르는 무역로다. 이 길을 통해서 오리엔트의 영향을 받은 스키타의 금속 문화가 몽골을 거쳐 북중국에 전파되었다. 특히 몽골 지방의 금속 문화를 전달함으로써 몽골이 기마 전선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금속 문화가 들어온 말이다. 동시에 민족 이동이 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길은 비단길이 열리니까 동시에 그 중요성이 감소했다. 이 초원길이 기후변화로 더 이상 초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밑에 있는 이게
녹색이 초길이 안 쓰이고 그 다음에 비단길이 쓰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단길입니다. 비단길. 아시아 대륙에서 출발해서 동서양을 연결하는 무역과 문화의 접촉 및 교통의 통로망, 교류 통로, BC 22년부터 이용했다. 무역업자, 상인, 순례객, 수도승, 군인, 유목민, 대상 등 각계각층이 이용했다. 비단길이라는 명칭은 독일 지리학자 페르디난드 폰 리도펜이 7차에 걸쳐 중국에 다녀오면서 처음 사용했다. 중국 전한의 무제 때 장건을 파견했다. BC 114년에 전한 무제 때 장건을 파견했다. 서역의 지리 부분 및 민족을 중국에 소개했다. 동서 교육과 문화의 교류가 시작됐다. 중국 전한 때다. 중국 중원의 장안, 서안에서 하서해랑이라는 걸 거쳐서 타클라마칸 사막, 파미르 공원, 중앙아시아 초원, 이란 공원, 지중해 동안 내지 북한, 유럽, 아프리카가 총 길이 6,400km다. 2014년 6월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 실크로드 비단길. 비단길. 이게 사막길. 기원전 139년에서 126년간 한무제가 파견한 장건이 개척한 길이다. 북위 40도를 따라 천산로에서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지대를 지나 바그다드를 거쳐 지중해에 이르는 대상국의 활동로다. 헬레니즘 및 이란계 문물도 이 길을 통해 전래되었으며 중국은 아라비아의 말, 각종 보석, 포도, 모피 등을 수입했다. 서양음악과 불교와 간다라 미술도 이 길을 통해서 중국에 전래됐다. 한편 중국의 비단, 차, 도자기, 제지술 등이 이 길을 통해서 서양에 전달됐다. 그리고 많은 도래성과 구법성이 이 길을 이용했다. 원나라 때는 군사도로로도 사용되었으며 중국이 혼란기에는 이 지역을 통한 동서간 왕래가 침체되기도 하여서 항상 부분적으로 이용됐다. 이 길 중간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는 중개 무역으로 번영하였으며 이란과 사우드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상인이 무역의 주역이었다. 이 비단길. 그 바닷길. 제일 밑에 바닷길. 바닷길. 해상로 사용은 중국인들보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 경우가 많았다. 천추전국 시대에는 양자강 여기 월남인들이 남방의 진주, 상하, 물소뿔 등을 중국에 들여왔다. 중국은 지난 시대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남방에 세력을 미치지만 해상엔 저조한 편이었으나 그 후에 조금 활성화되었지만 명대의 해민령, 바다맹을 금지한 법령에 의로 다시 침상했다. 그러나 이 해상로는 방송군대 사라세르니 활동으로 페르시아만에서 중국의 동남해안에 이르는 본격적인 해상무역 시대가 열리면서 그 이용이 활발했다. 사라세르니는 그들이 이슬람교, 과학기술, 향로등을 중국에 전하고 중국의 비단, 차, 자기, 인센스 등을 가져갔다. 당시 많은 사라센 상인은 광주와 전주 등의 본방이라는 특별 거주지를 형성할 정도였다. 하지만 18세기 말부터는 문화교류보다는 제국주의 침략이 되려고 사용되어 중국도 결국 이 길을 통하여 들어온 영국의 문화로 개화하고 있다. 대항해 시대는 1500년대 16세기 초입니다. 그때는 16세기 초고요. 이거는 훨씬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유럽이 뭡니까?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일어나면 BC 4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일어납니다. 1차, 2차, 3차 무지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한무제가 중국을 통일을 하면서 북방에 있는 훈족이 여진족입니다. 그러한 족, 몽고에서 이런 놈이 자꾸 낙타나로 내려오는 것을 만리장성을 쌓고 나라를 통일하면서 부국강병을 하면서 몰아내니까 이놈들이 서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몽고족이나 훈족이 이동을 하니까 이 훈족도 또다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1세기 이전부터 조금씩 유럽으로 들어오는 놈들이 이제 2세기, 3세기, 4세기 때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 장군들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로마는. 왜냐하면 영토를 가지면 통치를 하는 수단으로 장군들한테 봉토도 주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고 영지도 주고 했는데, 로마가 이제 안정이 되니까 더 이상 이게 장군들에게 나눠줄 영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향락, 노역 이런 데 빠져갖고 자기들이 각자가 이 힘이 센 놈이 지배하는 군인 정치 시대, 오현제 시대는 그 100년에 한 200년 사이에 오현제 시대가 로마의 전성기였었단 그 이후에 점점 장군들이 세력을 가지면서 타락을 하고 부패하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는 통치권이 미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해 오면서 더 이상 지탱을 못하니까 476년에 로마 제국이 망합니다. 네?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도아켈이 로마 제국을 붕괴시킵니다. 그럼 476년부터 암흑시대, 다크에이지, 중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럽. 그러니까 야만이 게르만 민족들이라는 것은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 동고트, 서고트, 벨로미 족속들이 유럽으로 다 들어옵니다. 반달족인 말이에요. 저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통에 문화가 다 사상되는 겁니다. 다 파괴되는 겁니다. 좀 있으면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거는 지금 이게 바닷길이 있는 것보다 훨씬 뒤의 이야기입니다. 훨씬 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냐면 중세 암흑시대가 정비가 되면서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유럽에는 이제 통일국가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10세기.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뭔가 하면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복고주의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도 르네상스 시대가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095년부터 1313년까지 1095년이면 거의 1100년입니다. 1100년부터 1300년까지 200년 동안이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크루세이드 십자군 전쟁이. 그러면 유럽이 암흑시대였는데 십자군 전쟁이 1095년부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1차부터 10몇 차까지 이 성지 탈환을 위해서 십자군 전쟁이 200년 이상 진행됩니다. 200년 이상. 그러면서 뭘 했냐? 476년에 망한 서로마 제국은 망했는데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유지됩니다. 1000년이나 지속됩니다. 그러면 찬란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모든 문물들이 라틴어, 시라버 이런 문물들이 동로마 제국에 남아있는 겁니다. 성지 순례하고 갔던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뭐를 갖고 왔느냐? 학자들이 그 옛날 문헌을 다 갖고 온 겁니다. 반에서 안 했죠. 20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와서 보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찬란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가 있었구나. 있었다. 알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복구하자. 르네상스입니다. 복구주의입니다. 르네상스. 그래서 르네상스로 인해서 문해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계몽주의 시대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지리산 발견, 신대륙 발견 그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제 점점 들어가면 이제 전기기관이 발견되면서 이제 제국주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건 뒤에 이야기고, 요거는 지금 그 전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바닥이.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했을 때가 1600 얼마인가 그렇죠. 그 제일 처음에 신대륙 발견 시작된 게 1500. 그렇죠. 1500 몇 년도입니다. 시작이 1500 몇 년도 시작입니다. 고아 질문을 드리면 지금 유럽 그 서양 사회에 하면은 신대륙 발견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저 인류의 그 이동에 의하면은 원래 인류가 지금 아시아에서 그때 알류산 열도를 거쳐서 그때 이어져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메리카로 갔는데 그럼 그때 그 원류가 결국은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인디안이라고 붙였지만 인디안이 아닌 원주민들이 결국은 그 신대륙 발견에 이전에 있었던 그 이전이죠. 일 아닙니까? 예, 맞아요. 방인종이네. 그리고 베링 해역을 건널 때는 빙하시라니까. 예, 맞습니다. 강력했지. 예, 가능했습니다. 그 뒤에 바뀐 거예요. 예. 빙하기가 하소되면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문화 시작됩니다.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현생 인류가 수렵으로 채취 생활을 영위하면서 7만 년 전부터 5대양 6대로 이동했다. 1만 년 전부터 정착해서 농업과 목축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4대강 하류 지역에 정착해서 농경을 시작했다. 그래서 에집트 문명 나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디그리스 유프라데스강, 인도 문명 인더스강, 중국 문명 하나강,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은 지중해 에게, 그리고 아즈텍, 마야, 잉카 문명은 중남미 지역. 이렇게 인류의 문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고대 문명 20만 년 내지 25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현생의 인류는 가족, 시족 또는 부족, 소규모 단위로 5대양 6대주로 자연환경과 싸우면서 이동했다. 7만 년 전 토바 대재앙으로 거의 전 인류가 멸망하고 수집단이 생존해서 현생의 인류를 구성했다. 20만 년이 장구한 세월 수렵으로 채취 원시 공산 사회를 지속하다가 약 1만 년 전 농경과 목축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 4대강 이후의 고대 국가 에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디아, 중국 출현했다. BC 15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상하교류와 무역이 시작됐다. 초원의 길, 비단길, 바닷길이 형성되었다. 그러다 BC 500년 100.5만이 아니고 500 100이 없습니다. 500년 전 BC 500년을 전후해서 동서양 공이 대제국을 형성했다. BC 500년경에 서양은 유럽 도시국가, 중국은 춘추전국시대. 그러니까 중국은 770년부터 춘추시대, 403년까지 춘추, BC 403년부터 220년까지 전국시대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BC 500년을 정해서 동서양에서 동시에 어떤 문화의 그 사상의 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 로마의 사상 그리고 동양 사상 거의 시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좀 있으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서양은 그리스 로마 문화, 헬레니즘 문화, 동양은 춘추전국 시대의 중국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BC 3세기부터 중국이 안정되면서 북방의 거란족, 여진족, 몽고족들이 생존을 위해서 서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BC 1000년부터 게르만 족속들이 유럽 대륙으로 조금씩 이동해 오긴 했으나 BC 3세기 이후 흉노족이 밀고 내려오면서 본격적으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BC 3세기부터. 왜냐하면 중국이 대륙이 안정되면서 통일국가로 형성되면서 이제 만리장성사가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자연환경이 바뀌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 흉노족. 그래서 BC 1세기부터 발전을 거듭한 로마 제국이 395년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무능과 부패로 476년 게르만 영국 오도아케르에서 멸망, 중세로 접어듭니다. 로마 제국 멸망 후 유럽은 게르만의 제부족들이 유럽 전역에 확산되면서 상호 각축과 견제, 동맹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전개됩니다. 여기 말이야, 내가 몰랐었는데 게르만 민족이 이제 남쪽으로 좀 내려가잖아요. 그는 이제 동양에서 흉노족이 게르만 민족 자체는 뭔데 어디에 많이 걸렸어요? 게르만 민족 자체는 저기 뭡니까? 지금 독일 북부 지역, 독일 북부 지역. 북부라파에 예. 그게 예전에 소집단으로 쫙 퍼져 있다가
점점 밀리니까 자기들도 생존을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게르만 민족들은 로마 제국 시대에 용병으로 와 있었다. 장군들이 어느 정도 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직할지를 받으면 그 직박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인을 양성해야 된다. 그럼 용병들을 갖다 키워갖고 자기 병력으로 했다. 시저도 뭡니까 독일을 점령하고는 자기 완노라 부안노라 이겼노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뭡니까 그 루비콘강을 건널 때도 자기 군대를 데리고 와 이기는 것이지 군대가 없었으면 그게 불가능해. 군대를 두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결심을 해갖고 쳐들어온 겁니다. 시저가. 근데 아까 북구라파에 지금도 바이킹족이 있잖아요. 예. 그 바이킹족하고 이 게르만 민족하고 뭐 또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예. 바이킹족은 나중에 9세기 이후에 10세기에 또 이 지중해까지도 쳐내려옵니다. 바이킹족. 그레타섬까지 내려옵니다. 바이킹족. 예. 그건 또 더 북쪽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에 있던 바이킹족입니다. 부장님 그러면은 저 훈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흉노족이 그쪽으로 들어갔으면 그 유럽 쪽에서 뭐가 어떤 사람들이 지금 훈족인가요? 흉노족이라고 해요. 흉노족. 흉노족이다. 유럽에 흉노족이 지금 없잖아요. 여진족, 베란족, 네. 몽고족, 흉노족 이게 다 저기 우리 동양계잖아요. 대륙 북부에 살던 놈들이지. 지금 근데 없잖아요. 예? 지금 없잖아요. 바뀌었겠지. 지금 한글이가 뭐좀 연결 안 됩니까? 한가리 한가리하고 연결됩니다. 예. 한가리 흉노족입니다. 예. 그 흉노족이 주로 그 황색인종인데 이 아시아 이따 쪽으로 갔으니까. 예. 근데 지금 유럽에 황색인종 있다. 한가리도 원래 훈족 맞습니다. 흉노족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놈이 많대요. 문화적으로. 예. 아니 이제 통화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한 거지. 지금 로마 제국 멸망 후에 이 유럽은 완전히 막 각 민족들이 게르만이 각 족속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 프랑크 왕국이라고 한 놈이 제일 컸어요. 프랑크 왕국이. 그게 이제 뭡니까? 메르센 870년 메르센 조약에 의해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 세 개로 나눠집니다. 아들들. 이제 프랑크 왕국이 세 개로 쪼개집니다. 870년 이후에. 그리고 10세기 말까지 유럽 전역에 걸쳐서 붕을 계속하면서 교황권과 국왕권이 견제와 균형, 하악과 투쟁이 그러니까 왕권도 약하고 교황권도 약하니까 서로가 어떤 때는 도와주고 어떤 때는 싸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유럽이. 왕권과 교황권이 이제 투쟁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제 게르만 민족 대이동 1차는 4세기에서 6세기, 2차는 9세기에서 11세기입니다. 1차 이동은 기후변화, 인구 증가, 경지 부족, 타민족 압박. 직접 원인은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인 흉노족의 서진 정책이다. 게르만족이 기후가 온건하고 비옥한 동서고트족이 흩어져 있던 로마로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미 기원전 10세기부터 게르만의 여러 부족들이 꾸준하게 라인강 넘어 진도에 지역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동게르만 민족인 반달족, 부르군드족, 고트족, 이태리, 프랑스, 에스파니아, 아프리카로 서게르만 민족인 앵글로 삭슨, 롬바르드족, 프랑크족이 영국, 프랑스, 이태리에 근무를 합니다. 북게르만 민족인 노르마니, 바이킹족은 10세기 이후 2차 이동으로 남하합니다. 이게 이제 게르만 민족 대이동. 대부분이 현지화하지 못하고 실패. 앵글로 삭슨도 원래가 게르만 민족의 한 파군요. 예, 한 바구니입니다. 예. 대부분이 현지화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다만 프랑크족만이 프랑스에서 프랑크 왕국을 건설합니다. 갈리아 북쪽 프랑크족, 남프랑스 부르군드족, 스페인 서고트족, 브리타니아 앵글로 삭슨, 아프리카 반달족, 후에 독일, 프랑스, 이태리로 상분되게 됩니다. 이 게르만 민족 이동의 결과 나타나는 겁니다. 게르만 민족 대침입니다. 게르만족 이동하면 이거 보십시오. 반달 왕국, 서고트 왕국, 롬바르드 왕국, 동고트 왕국, 부르군드 왕국, 프랑크 왕국, 앵글로 삭슨 7왕국,
이게 전부 다 이 남쪽으로 내려와가 저끼리 싸운 겁니다. 이 서로마 제국이 이러다 망한 거예요. 서로마 제국 망하고. 그 비잔틴 제국은 저기 동로마 제국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콘스탄티노플에. 이 파란 색깔 저기 이제 비잔틴 제국입니다. 서로마 제국 멸망합니다. 476년 게르만족 용병대상 오다켈에 의해서 중세가 시작됩니다. 서로마 제국 멸망 원인 중소자영농민층 붕괴다. 로마를 지탱해온 근간이었는데 중소자영업자가 조세제도 붕괴, 노예제도 약화로 빈부격차가 심화됨으로써 이제는 농사 지을 사람들을 불러올 수가 없어. 돈도 없고 이게 중소자영농민층이 붕괴됩니다. 도덕적 타락과 부패, 동서로마의 반복,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390은 동서로마가 분리된다. 그러다 게르만족 침입했다. 인구 감소했다. 생업을 찾아 전원으로, 기아, 질병, 전쟁 등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했다. 기독교 영향이다. 탈세속과 종교 정책에만 몰두했다. 이단 논쟁이 불붙었다. 동방이 흔족 침입, 게르만족 대이동, 동서고탱이 부르근두족 반달족 프랑크 왕국, 로마 중심에서 유럽 중심으로 동로마 제국은 유지됐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유럽 중심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시대가. 강대한 동방의 여러 나라들과 직접 국경을 맞닿게 된 로마, 더 이상 영토 확대를 피할 도리가 없었다. 정복에서 무진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던 재물과 노예들도 더 이상 원하는만 얻어지지 않았다. 로마의 귀족들이나 자산가들이 소유하고 있던 대농장들은 농노들의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이다. 거기다 식민지 상품 생산이 대폭 증가해서 로마로 유입됐다. 로마의 상공업도 큰 지장을 받았다. 해결책은 시장 개척과 노예 확보를 위한 정복 전쟁뿐이었는데 별 소득이 없는 전쟁은 로마의 재정을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그래서 고대 자본주의라고도 표현되는 공화정 말기에서 재정 초기에 전개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다. 결국 농토의 황폐화와 경제적 파탄으로 줄다름쳤다. 다만 국가의 권위만을 강력히 내세워서 흐트러지는 민심을 붙들어야 메어두려는 강압적이고도 발악적인 철권 정치만이 흥행했다. 이렇게 악순환을 거듭하는 로마의 운명은 결국 그 종말을 향하여 줄다름쳤다. 그 다음에 중세다. 중세는 다크에이지다. 5세기 1476년부터 15세기다. 봉건제도. 중세의 두 가지 특징이 봉건제도와 장원제도다. 피우달리즘이다. 영주 귀족, 농노, 노예, 가신제, 은대지 제도다. 가신제는 보호해주고 부양해준다. 은대지대는 그냥 복종하고 봉사해라. 이게 봉건제도다. 장원제도는 3포식 농업이다. 베너렐리즘이다. 3포식 농업은 토지 3등분, 여름 농경지, 겨울 농경지, 휴경지, 이 세 개로 나누는 게 3포식 농업이다. 그러니까 중세의 2대 지주가 봉건제도와 장원제도였다. 그리고 기독교와 수도원 학교다. 이단 논쟁이 가열하고 학문의 발달, 양면성이 있었다. 대학이 설립됐다. 볼로나 대학, 로마법 교회법, 스콜라 철학, 신앙과 이성의 결합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지otto, 단테, 초서, 마르코 폴로, 대성당 등이 건축되었다. 동로마 제국은 유지되었다. 비잔틴 제국은 이슬람이 되도록 7세기에 이제 이슬람과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 신중심의 사회, 인간의 자유와 사상의 구속, 종교의 세속화, 각 종족의 반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된 게 중세다. 그게 말이에요. 동로마 제국하고 비잔틴 제국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죠? 동로마 제국 이꼬르 비잔틴 제국. 그렇죠. 예, 같은 이름인데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예. 비잔틴, 이슬람 교도들이 비잔틴 제국이라고 나중에 했기 때문에 비잔틴의 지리적 위치는 저쪽에 아니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스탄불 그 동로마 제국이 지역인 내내 비잔틴 제국입니다. 이스탄불의 옛날 이름이 비잔티움입니다. 예? 이스탄불의 옛날 이름이 비잔티움입니다. 맞아요. 그래. 예, 예. 그 다음에 기독교의 공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제국이 안정적 통치를 위해서 영토를 4개지로 분할해서 동편에 니코메디아 직접 통치하고 서편인 밀라노는 막시미우스 황제에게 맡기고 갈릴리오는
부제인 시리미오가 통치하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를 보좌한다. 콘스탄토 클로로 부제는 트레비리를 통치한다. 막시미누스 황제를 보좌했다. 이렇게 해갖고 4개로 나눴어요. 4개로 황제가.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밀라노 칙령 313년 기독교 공인합니다. 이 법령을 세운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도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 법령을 세운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도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겁니다. 삼위일체설 인정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설이 인정됩니다. 성부, 성자, 성신. 이게 기독교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러다 콘스탄티노플 당시 비잔티움이 로마 제국 수도를 이전합니다.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에서부터 비잔티움으로 당시 비잔티움이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이전합니다. 자기는 로마에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395년 동서로마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다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 제국 분리됩니다. 두 아들에게 동서로마를 물려줍니다. 한 아들은 서로마, 한 아들은 동로마. 기독교 교구는 로마 교황청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476년에 로마 교황청이 먼저 있고 로마 제국은 황제가 교황을 겸임하지 않았어요. 동로마 제국은 황제가 교황을 겸임했어요. 동로마 제국은. 이게 서로마 제국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망하니까 기독교 교구가 5개인 거예요. 이 서로마하고 동로마 합해가. 거기 로마 교황청, 알렉산드리아, 에집트,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안티오키아. 이 5개의 교구가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5개의 교구였습니다. 기독교의 분리. 1054년 동서교회가 완전 분리됩니다. 395년에 동서로마가 분리되고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은 가톨릭,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 정교. 이 바뀐 겁니다. 1054년. 그다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1097년, 200년 이상 동서가 충돌합니다. 인류 역사상 국가 대 국가, 권력 대 권력이 최초로 맞붙어서 싸운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전에 BC와 흥행경에 페르시아 제국이 히랍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리스하고 페르시아의 전쟁이었지 유럽 전체와 이슬람 전체가 싸우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유럽 전체와 이슬람 전체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인류 최초로 시작된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교황청은 신이 대리자로서 세속적 권한을 강화시켰어요. 신권과 왕권이 대립돼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제국과 국왕의 성직 임명권을 박탈합니다. 왜냐하면 국왕이 제후들의 임명을 했다. 그 교황은 못마땅하다. 그게 성직 임명권을 박탈했어요. 1077년.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가 박탈하니까 1076년에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교황을 폐위를 시킵니다. 네? 교황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교황은 하인리 4세를 파문을 해버립니다. 파문을 해버리니까 모든 제후들이 교황을 다 따라갔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하인리 4세는 카노사에 가서 3일 밤낮으로 눈 오는데 눈 속에 무릎 꿇고 앉아가 빌었어요. 맨발로 3일간 눈 속에 소곡바람으로 서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 교황으로부터. 그러니까 그게 1076년이었어요. 근데 1122년 보름스 종교회의에서 임명권은 교황에게, 토지 수여권은 왕에게로 나눠가졌어. 그 종교회의에서 임명권은 교황에게 주지만 토지 수여권은 왕이 준다. 왜? 땅은 왕권이니까. 상인과 도시, 수공업이 발달하고 자유시민이 증가했다. 장인, 직인, 도제의 길드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대학의 설립이다. 문법, 수사학, 논리학, 학사학위, 산수, 기학, 천문학, 음악, 석사학위, 법률의학, 신학 중 태길, 박사학위, 이하면 교수가 된다.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교수가 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길을 열어줬다. 이때. 그리고 십자가 운동이 발달된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이동한 셀juk 투르크족이 11세기 중엽 이슬람의 지배자가 되었다. 11세기 이슬람이 지배자가 됐다. 그게 1097년인데 1000년도 넘어갔고 셀juk 투르크족이 셀juk 터키를 만들었어. 이슬람이 지배자가 됐다. 그러니까 클레르문 공예를 열어 우르반 2세 교황이 셀juk 투르크인들이 박해상을 들추면서 성지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호소했다. 이에 따르는 그들이 가슴에 붉은 십자 표시를 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했다. 13세기 후반까지 200년 동안 대규모 침팔에 소규모 이렇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다. 결과는 십자군 전쟁이 실패했다. 조직화되지 않고 체계화되지 않은 군사적 행동이었다. 초기 십자군은 농민 십자군, 종교적 열정이 많았다. 그러나 기사 십자군은 정치적 야심이나 상업상 이해가 주된 동기였다. 예를 들면 1204년 제4의 십자군은 지중해 무역에서 콘스탄티노플이 상인들과 맞서 있던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익을 위해 그 원래 목적을 저버리고 도와줬다. 교황은 이슬람의 승리는 그리스도교 세계의 불명예라고 하면서 유럽의 귀족들이 내부의 싸움을 그만두고 그들이 칼을 신앙에 돌려 동방교회를 도와 성지를 회복하며 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웅병술이 뛰어난 우르반 2세는 성지 예루살렘을 읽은 그리스도 교도들이 비참한 생활과 동방에서 투르크인이 가해오는 위협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이슬람에 대한 싸움은 성전이며 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자는 모두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열변을 토합니다. 나아가 그는 동방에 금은 보석 및 온갖 재화가 수없이 깔려있음을 들어서 세속 제후들이 이기심을 충동질합니다. 이래하여 때마침 팽배했던 유럽의 힘과 강력한 신앙심이 결합해서 대대적인 십자군 운동이 전개됩니다. 새로운 셀juk 투르크족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막았다. 비잔틴 제국이 공격했으나 패패했다. 이에 알렉시우스 1세가 교황 우르반 2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마침 교황권이 미세를 높이고서 노력하는 우르반 2세는 투르크족을 공격하여 성지를 이교도로부터 되찾고 비잔틴 교회를 로마 교회에 복속시킨다는 이중 협파를 노려 1915년 11월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공예를 개최했다. 성지 탄환을 위한 십자군 원정을 제창하고 성전에 참가하고 동방의 금은보화를 차지하도록 제후들을 설득했다. 그래서 십자군 원정이 일어났다. 무일푼 기사, 돈 한 푼 없는 기사와 모험적인 농민이 모여 수천 명의 군중 십자군이 무작정 도나우강을 지나 발칸반도를 지나 콘스탄티노플을 지나 아시아로 행군했다. 중도의 약탈을 자행하고 무절제 행동 등으로 단번에 투르크족에게 전멸됐다. 제1차 원정 1997년 우르반 2세의 십자군 당대 최고의 기사와 영주를 합세 기병 플러스 보병 수만 명 정치 탈환 예루살렘 탈환했어요. 그렇지만 잔혹한 학살을 이루어지는 바람에 성지만 탈환했지만 그 뒤에는 또다시 잔혹한 학살로 인해서 인심을 잃었다. 그러나 2차 정복 때는 살라딘의 이슬람군은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너그러운 정복자였다. 이 살라딘은 이 형의 2차 정복자인데 3차는 사자왕 리차드. 우리가 3차가 사자왕 리차드인데 이게 1200년도 초 사자왕 리차드의 동생이 영국의 존왕입니다. 영국의 존왕이 자기 형이 사자왕 리차드가 십자군 전쟁 간 사이에 귀족들한테 막 인신부궁하고 하다가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 인권 보호하는 그런 게 마그나 카르타가 시작되는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존왕입니다. 그건 이때입니다. 사사기 제3차가 성지 자유 통행 그러니까 살라딘의 이슬람군하고 사자왕 리차드 둘이가 싸웠어요. 교전을 했는데 둘이가 다 영웅을 알아봤어. 그래, 야 우리 싸울 게 뭐 있노? 그래 너 성지 순례하라고 허용해 주구만. 좋다. 그럼 우리도 안 싸우고 기독교도한테 성지 순례 할 수 있고 예루살렘 할 수 있고 해달라. 그래 둘이 악수하고 헤어졌어요. 돌아오다가 사자왕 리차드는
잡혀가지고 나라에 돌아오고 한 1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로빈후드 이야기도 나오는 게 바로 이때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탈선 십자군 4차는 이노센트 교황은 자라시, 아이작 2세와 그 아들들인데 이거는 십자군 안 하고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십자군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게 탈선 십자군입니다. 소년 십자군 마르세유와 제노아 등지에서 노예상에 의해서 매각된 소년들을 때려 모아갖고 십자군 운영한다고 부시를 붙여가지고 그 노예상이 전부 소년들을 매각시켜버렸어요. 그 십자군. 이 외에 9차까지 적용됩니다. 다들 최초의 성지탈환의 종교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발생 실패로 기결됩니다. 결국 1270년 8차 원쟁에 이어 1320년경 농민 십자군 끝으로 십자군 전쟁 막을 내립니다. 십자군 전쟁의 영향, 전반적으로 수백만 명의 희생, 범죄와 무질서의 만년, 새로운 의식의 탄생, 사회의 변화, 정치적, 공권 제의와 기사의 몰락, 왕권의 강화, 교황권의 몰락, 경제적, 산업과 도시의 발달, 화폐 경제의 발달, 장원의 해체, 동방무역, 문화적, 비잔틴과 이슬람 문화의 유입, 새로운 사상과 문화의식 보약, 종교적, 교황청과 교회의 권위 실축, 일반인의 시향식 냉각, 사회적 도시의 발달, 상공인과 수공업의 흉기. 그래서 새로운 시대, 르네상스 시대로의 길을 열게 됩니다. 중세 후기 사회, 기근, 질병, 전쟁, 재난과 공공의 시기, 서유럽 인구 감소, 흑사병 만명, 1347년에서 1351년까지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 사망합니다. 흑사병. 교회 내 종파 분리, 특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 가톨릭과 이단, 그다음 전쟁, 민중봉기, 농민봉기, 동남아 제국 붕괴 1453년 셀쭉 터키에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백년 전쟁, 영국 프랑스 1339년 1493년 장미 전쟁, 영국 1450년 1486년 사회 구조가 변화합니다. 이러면서 1453년 이때 되면 동남아 지역 붕괴하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개화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이끌어간 르네상스 시대, 자본가의 출현, 자본주의 맹화, 의의 출범, 영국 의회, 프랑스 산부의, 농민봉기, 태초에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배를 짤 때 누가 귀족이고 누가 농민이었는가? 이게 농민봉기 슬로건입니다. 그때 당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 학자들은 중세를 무지와 미신의 시대, Time of Ignorance and Superstition, 또는 개인의 경험과 이성적 행동보다는 종교적 권위가 지배하는 시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지리산 발견, 새로운 항해술과 과학문명의 전력,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됩니다. 문명의 발상지,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그 다음에 잉카, 마야, 아즈텍. 시간이 다 시간이 다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 많이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연속하죠. 연속. 오늘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욕심이 많아갖고 테스트 지금 많은 자료를 근데 방대한 자료를 모으시고 머릿속에 박한 지식이 박하합니다. 대단하시네.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자료를 많이 모으시고 한 시간에 하실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번 거를 2시간에 나눠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좀 늘어져서 늘어져서 한번 늦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